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이제 2021학년도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OT 잘 들으셨죠? OT 이제 이어서 오늘 첫 수업인데 여러분들 첫 수업인 만큼 이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을 만나러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첫 시간을 시작하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하는데 원격 수업 잘 듣고 그 내용 놓치지 않고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커리큘럼상 이제 전근대사를 먼저 시작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수업 나갈 곳은 이제 10페이지부터 고대국가의 지배체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뭐 첫 시간이고 하니 이렇게 많이는 안 나가고자 하는데 사실 내용이 시대로는 쭉쭉 지나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로는 10페이지부터 해서 15페이지 오늘 한 번에 진행을 할까 하는데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보다도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그 전근대사가 4분의 1로 축소가 되게 되면서 좀 많은 내용들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내용들을 뺄 건 다 빼고 조금 더 추가할 건 추가하고 해서 지금 칠판에 정리를 했으니까는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를 토대로 정리했으니까는 혹시나 이거 뭐 자기가 본인이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노트 필기에다가 뭐 따로 첨가해서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랑 당연히 교과서는 있어야 될 것이고 노트 필기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기 한번 밀리면 되게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수업 시간마다 필기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0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0페이지 이제 선사시대부터 이제 오늘 시작을 할 건데요. 사실 이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는 왜 이름이 선사시대일까요? 선사. 이름이 뭐예요? 먼저 선자의 역사사자죠. 그러니까는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라고 해서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글로 남겨진 문헌이 없기 때문에 글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은 무엇으로 파악하겠다? 이제 그 당시에 쓰였던 도구들, 아니면 남겨져 있던 흔적들, 유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 당시를 묻는 문제가 항상 1번으로 나오는데 1번 문제 모의고사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수업 시간에 말하는 이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은 제 시험이 아니라 모의고사에서 출제하는 거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모의고사 출제 경향이기 때문에 잘 새겨 듣고 모의고사 푸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최종 목표가 수능이기 때문에 항상 수업은 그 수능,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이어서 하자면 1번 문제 항상 이 선사시대 문제가 나오는데 이 선사시대 나오는 문제는 당연히 글로 제시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사진이 중요합니다. 사진. 당시에 썼던 도구들 아니면은 흔적들, 유적들 이런 것을 찍은 사진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사회 모습, 이게 묻는 거는 이렇게 사진을 제시하고 뭐 그 당시에 사회 모습을 묻는다던가 그 당시에 뭐 이런 주거 환경을 묻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추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칠판에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은 나중에 이제 한 번에 또 제시를 할 건데 오늘은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사회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파악을 했다면은 시대 파악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한 번 더 수능에서는 꼬거든요. 그래서 당시 시대를 알았다면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보기에서 고르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지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축소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사실 더 정리할 거는 많은데 이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더 줄고 해서 이 정도로 지금 축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상으로는요.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앞으로 보충 수업, 이제 방과 후 수업 할 텐데, 방과 후 수업에 이 부족한 전근대사 파트, 교과서의 전근대사 파트, 부족한 파트를 제가 이제 좀 더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금 많이 없어졌거든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내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식의 방과 후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사 공부하는데. 이거는 참고하시고,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사시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사시대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나눠지는 거 다 알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당연히 도구입니다. 도구. 얘네들이 어떤 도구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때가 구석기로 구분이 되고 이때는 신석기로 구분되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도구에 초점을 맞춰서 시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겠죠. 우선 구석기 시대 때는 뗀석기를 씁니다. 왜 이름이 뗀석기예요? 돌을 갖다 쳐가지고 뗐다고 해서, 돌을 쳐서 떼내었다고 해서 뗀석기죠. 이제 사실은 옛날에는 이 구석기도 뭐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가지고 뗀석기도 같은 뗀석기가 아니다. 좀 더 정밀해져가는 뗀석기가 있다 해가지고 뭐 전기에는 주먹도끼가 있고 후기에는 뭐 쓴배찌르기가 있고 이런 것들도 다 배웠었는데 여러분들 뭐 그 정도는 교과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옆에 있는 10페이지 옆에 왼쪽에 지금 그림 나오죠. 사진. 여기 이제 왼쪽이 주먹도끼, 오른쪽이 쓴배찌르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둘 다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다. 그래서 따로 여기다 옆에다가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여러분들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 쓴배찌르기가 구석기, 후기이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지, 생긴 거 보세요. 조금 더 정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구분을 했지만은 요즘에는 그럴 필요는 없다. 그냥 똑같이 뗀석기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때는 간석기를 쓰죠. 간석기는 뭐예요? 돌을 갈았다고 해서 간석기죠. 갈았다고 해서. 그래서 이 간석기의 대표적인 이제 간석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집게, 뭐라 해야 될까, 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여기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농기구를 이제 농기구가 많이 사용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농기구가 뭐 돌갱이, 돌보습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돌자가 붙은 도구는 다 신석기다. 근데 돌이 앞에나 중간이나 뒤에 붙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앞에 붙는 돌 이렇게 된 거는 다 신석기 거다 라고 알고 있으면은 쉽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11쪽에 이제 보면은 중간에 이제 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는 사진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사진 이거 보고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는 당연히 청동을 썼기 때문에 청동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안 썼지만은 여러분들은 따로 이제 구분을 해서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동기 시대 때는 청동기만 썼을까요? 아니죠. 청동기는 제사용, 의례용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뭐 청동골, 이런 제사할 때 사용되는 그럴 때만 이제, 좀 있어 보이는 청동기를 사용했을 뿐이고, 그 나머지 것들, 그대로 이제 무기나 아니면은 뭐 농기구나 이런 것들은 뭘로 했을까요? 그대로 신석기 시대 때부터 간석기가 쭉 이어집니다. 간석기가 쓰여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때는 돌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다 틀린 겁니다. 그리고 뭐 청동 농기구가 사용되었다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키포인트입니다. 여기다 어디다가 정리를 해서 써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기는 당연히 이제 철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철기를 사용하면서 이제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이때가 철기 시대라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경제 보면은 구석기 시대 때는 사냥과 채집 아시죠? 뭐 어쨌든 넘어갈게요. 사냥과 채집 사람들이 막 뭐 동물들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 열매 따먹고 다니는 잡아먹고 따먹고 하는 그 시기가 바로 구석기다. 이것도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 구석기는 안 헷갈리는데 신석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신석기 시대 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농경기의 시작입니다. 농경과 목축의 시작. 당연히 농경의 키포인트가 맞춰져 있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농경은 밭농사 위주였다. 밭농사. 그러면은 여러분들 밭농사 말고 뭐 논농사. 쌀은 논농사예요? 밭농사예요? 논농사죠. 논농사.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이 벼농사, 우리가 쌀을 생산하는 거는 쌀을 생산해서 어느 정도 잉여 생산물이 나오는 거는 청동기 시대 때부터다. 그러면 이때는 농경이 시작되었지만은 조피, 수수콩 뭐 이런 잡곡류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밭농사가 주였기 때문에 이게 배가 부를 리가 있나요? 여러분들 잡곡만 밥 해 먹어본 적 있어요? 그게 배가 부를까요? 전혀 배 안 불러요. 그래서 이 농경이 시작되었지만은 사람들의 배를 불리기는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 때부터 해왔던 사냥과 채집은 그대로 같이 진행이 되었다, 병행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헷갈리는 얘기예요. 신석기 시대 때는 농경으로만 먹고 살았다 하면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랑 또 헷갈리는 거죠. 신석기는 밭농사 위주인데 신석기 시대 때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은 또 틀리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때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석기 이제 주거부터 보겠습니다. 주거는 다 아시죠? 동굴과 막집. 동굴 안이나 그 다음에 뭐 바위 그늘 아래에서나 아니면은 집을 막 지어가지고 그냥 대충 살거나 해서 막집이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로 가면은 이제 강가나 바닷가 어쨌든 물가 근처에서 움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111쪽에 이제 그림들이 이제 움집을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이제 유적이 암사동 유적입니다. 서울 암사동 이제 유적. 그래서 이 움집이 이제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때 집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청동기나 철기 이제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집터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다 교과서에서 생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도만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보겠습니다. 사회. 이제 구석기 시대 때는 이렇게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살았지만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냥이 이게 매일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람들끼리 먹고 살기가 이게 쉽지 않았겠죠. 맨날 배고프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서로 무리지으면서 협동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열해서 싸우고 하면은 협동해서 사냥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무리지어서 이제 평등한 생활을 유지했다라는 거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서 어느 A라는 섹터에서 뭐 사냥도 다 하고 멸게도 다 따먹고 그러면은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A 섹터에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B라는 섹터로 이제 이동을 해서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또 잡아먹고 따먹고 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 그래서 무리지어서 이동하는 생활을 했다라는 거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때부터는 무리를 짓는데 이 무리가 이제 못 믿을 사람들끼리 무리를 짓는 것보다는 이제 가까운 내 친인척들, 내 피가 섞인 시족들, 내 같은 시와 같이 사는 게 시족입니다. 우리 혈연 집단들. 이 혈연 집단을 시족이라고 했는데 이 시족이 조금 더 커지면은 왜냐면은 이제 시족에서 좀 더 이제 넓어지고 하면은 조금 더 커지겠죠, 부족이. 그래서 이거를 부족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족보단 조금 더 한 단계 밑단계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아직은 원시적인 그냥 무리지어서 다니는 사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시족 사회, 시족 부족 사회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아직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직 배고플 때요. 사냥과 채집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평등한 사회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래도 농경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 곳에서 정착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정착 생활. 아시겠죠? 구석기와 신석기의 차이, 이제 이 정도는 뭐 기본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청동기 이제 보면은, 청동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벼농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벼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잉여 농산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남는다고요. 이게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는 농산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겠어요? 부자가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리고 적게 남기는 사람이 약간 이제 점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빈부격차가 하나의 권력이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부릴 수 있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나눠지는 계급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잉여 생산물로부터 벼농사가 시작되고, 그로 인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계급 빈부격차가 만들어지고 계급 사회가 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순서 왜 이렇게 되게 됐는지. 그래서 계급이 이때 발생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하겠죠. 계급 사회. 그래서 이 하나의 군장, 제 리더, 군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이제 부족보다 조금 부족이 이제 통합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여러 이제 계속 청동기세 때는 서로 정복하고 이제 통합하는 시기로 진입을 하면서 부족 사회보다는 좀 사이즈가 큰 군장을 중심으로 한 군장 국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군장 국가. 이제 초기 국가 형태를 갖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군장 국가 형태가 이제 철기로 가면서, 철기 때는 당연히 더 활발해지겠죠. 정보 활동이. 철을 가진 자가 더 힘이 강하게 되면서 이제 이 군장 국가들끼리도 통합을 계속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지켜주는 하나의 연맹체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동맹을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서로를 지켜주는 하나의 국가의 틀로서 군장 국가가, 여기다 그냥 쓸게요. 군장 국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몰려 있는데, 서로 이걸 피 터지게 싸우면은 어느 정도 세력을 이제 다 키워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게 되면은 이제 서로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형세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하나의 통합 연맹체를 구성해서 저쪽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연맹 국가와 우리도 대항을 해보자 라고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연맹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연맹 국가는 이런 형태, 군장 국가, 여러 군장 국가들이 하나의 연맹체를 구성해서 하나의 좀 더 높은 단계의 국가를 형성한 게 바로 연맹 국가 단계다. 그래서 이때 철기 시대 때 연맹 국가가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빠를 수도 있는데 내용이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다 아는 내용일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많이 빠졌어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넘어가서 12페이지 봅시다. 12페이지 아까 이제 윗부분은 청동기와 철기의 보급 내용을 여기 한 번에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의 첫 번째 국가인 고조선이 이때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조선은 여러분들 당연히 배웠을 텐데, 고조선은 어느 시기 때 등장을 했을까요? 여기 이렇게 쭉 연표를 그렸죠. 연표는 설명은 아는데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설명은 아는데, 여러분들 이만큼의 시기가 쭉 진행이 됐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된 겁니다. 우선 고조선이 이제 삼국사기죠. 삼국유사인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어쨌든, 삼국유사에 따르면, 기원전 BC 2333년, BC가 기원전인지 알죠?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전. 그래서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됐다고 삼국유사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시기예요? 2333, 그 333 떼고, 한 이 정도 지금 청동기 초기에 이제 건설된 국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이 청동기 시대부터 쭉 이제 진행이 되면서 청동기를 기반으로 해서 군장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 청동기 국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군장 국가.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단군 신화가 우리 그 고조선의 건국 신화죠. 사실 고조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험에서 가장 출제가 빈번하게 되는 그 지문 아니면은 제시글이 두 개 있는데 이 두 개가 바로 두 개 중에 하나가 바로 건국신화입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나머지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팔조법. 여러분들 팔조법 다 아시죠? 팔조법 처음 듣진 않겠죠? 그래서 이 건국신화와 팔조법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두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국신화 보면은 뭐 내용은 다 알죠. 저기 뭐냐 그 곰하고 호랑이하고 저기 마늘하고 쑥 먹다가 저기 결국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다 곰이 이제 결국에는 웅녀로 변하죠. 그래서 그게 환웅하고 웅녀가 이렇게 그 결혼을 해가지고 단군을 낳았다 해가지고 그 사람 단군 왕검이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건국 신화 내용에서 뭐 이제 전체 이제 쭉 풀스토리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 건국 신화에서 당시 사회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까지 여기 제시문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제 그럴 시간은 없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건국신화, 단군신화에는 지배계급의 지배계급이 출현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단군 왕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치 세력의 통합과 복속, 이제 선민사상, 이제 내가 너희들을 어느 정도 너희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이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선민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냐면은 저쪽 이제 선진 문화를 갖고 있던 이제 북방의 이제 민족이 내려와가지고 토착 민족에게 이제 너에게 새로운 문화를 하면서 우리 문화를 전파하면서 너희를 다스리마 이런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정치 세력의 통합과 복속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농경사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환웅이 내려올 때 혼자 내려온 게 아니라 풍백, 우사, 운사 뭐 데리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농경사회였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정일치 사회는 뭐냐면은 단군 왕검을 통해서, 단군 왕검이란 용어를 통해서 이 용어가 단군은 제사장을 하고 왕검은 정치적 우두머리를 뜻한다는 거를 이제 뜻하는 건데, 이거의 하나의 합성어로 이제 단군 왕검이라고 한 거는 재정이 뭐예요?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 한 사람이 모든 거를 담당하는 사회였구나 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다. 선생님이 여기 필기할 때 모든 거를 다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시험에 당연히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시험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필기를 안 돼 있더라도 선생님이 말을 했으면, 언급했으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는 안 적어줬으면 좀 적어놔요. 좀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필기를 보면 알아보고 있을게. 나중에 까먹거든요. 선생님 말로만 한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정치 체제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 건 이제 다 패스하고 이제 위만조선이 들어가죠. 위만조선. 위만조선은 이제 중국의 진한 교체기,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이제 교체되는 그 혼란기 속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유이민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었던 위만이 당시에 이제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을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위만 조선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위만 조선은 이 철기 문화, 새롭게 들어오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 특히 이제 중국과 여기 위치 보시면은 지금 북쪽이잖아요. 평양 위쪽으로 해가지고 고조선이 확대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과, 그러니까 고조선의 왼쪽, 그러니까 왼쪽 서쪽과
서쪽이 중국 위랑 이제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또 한반도 남부가 이제 고조선 차지가 아니라 여기에도 이제 토착 민족들이 이제 세력을 이루고 살았는데, 어쨌든 이 중국과 우리 한반도 남부의 이런 민족들 사이에서 중개무역 가운데서 서로 비싸게 주고받고 하는 거를 딱 통로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중국 거 우리가 전달해 줄게. 너 한반도 남부에서 나오는 거 중국 너 여기서 우리가 해줄게. 서로 이렇게 조금씩 비싼 값을 붙여서 하면서 이익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중국 한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고 이제 조금 세력 확장을 하던 한 무제가 결국에는 고조선을 이제 침입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왕조가 이제 1년여 동안 이제 맞서다가 내분으로 결국에 망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나라가 직접 통치를 위해서 군현을 설치합니다. 군현, 그냥 행정구역을 설치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도같이. 그래서 그거를 군을 4개 설치했다고 해서 한사군이라고도 부른다. 한사군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한사군 굳이 안 읽을 거죠. 낭랑, 진번, 임든, 현도 이렇게 이제 4군데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마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조선까지 알아보게 되었고, 멸망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던 팔조법 보면은 이제 팔조법은 내용은 대충 알죠. 여기 뒤에 114쪽에 보면은, 교과서 14쪽에 보면은 팔조법이 조금 나옵니다. 위에 이제 위에 한서지리지에 나오는 내용 보면은,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 입힌 자는 공물로 배상한다.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는 재산을 몰수하고 노비로 삼으며, 용서를 받고자 하는 1인당 50만 대를 내게 한다. 부인은 정숙하고 신의가 있어 음란하지 않다. 이런 내용, 여기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우리 팔조법의 이 내용이 끝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던 내용은 뭐냐면은, 당시에 개인의 생명을 많이 중요시했구나. 그 다음에 신체에 대한 훼손을 아주 이게 금기시했구나.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보호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이제 아까 방금 그 팔조법과 보통 이제 부여의 법률을 비교를 하는데, 가장 크게 이제 비교를 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은 살인입니다. 살인과 절도. 절도는 뭔지 알죠? 살인은 사람 죽인 거고 절도는 훔치는 거죠. 근데 살인을 할 경우에는 고조선에서는 즉시 죽입니다.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여에서는 사형을 당하는 거 플러스 가족은 노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절도를 봅시다. 절도가 조금 더 달라요. 절도가 그래서 시험에 좀 더 그러니까 만약에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절도가 좀 더 잘 나와요. 절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조선은 노비로 삼습니다. 노비로 삼는다라고 이제 해서 계급 사이였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근데 부여 같은 경우는 도둑질하면 뭐라고 써있어요? 12배를 변상하게 했다. 그러니까 일책 12법, 그러니까 12배로 배상하게 했다라는 게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노비로 삼는다라는 거랑 12배로 변상하게 했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5쪽에 보면은 여기 청동기 철기 문화의 보급 해가지고 여기 그림들 나오죠. 무조건 봐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청동기 문화에 보급해가지고 의뢰용 도구 청동기 해가지고 거친문 일골과 청동 방울인데, 이거는 청동기구나.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청동기구나 이렇게만 나오면 여러분들 문제 푼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밑에 있는 반달돌칼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반달돌칼은. 그래서 반달돌칼 나오면은 청동기다. 근데 여기 아까 제가 돌자 들어가면은 언제랬죠? 신석기 했죠. 근데 돌이 중간에 껴있거나 뒤에 있으면은 신석기가 아니라고 했죠. 여기 반달돌칼 청동기입니다. 반달돌칼 돌이 앞에 있지 않죠. 그래서 얘는 청동기. 그래서 얘는 벼 이삭을 이렇게 자르는 모습 나오죠.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거 철제 농기구들 농기과 무기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조선 이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 이제 보면은 사실 이제 교과서에서 별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교과서에서는 거의 무슨 정치 체제 조금 말하고 끝나거든요. 연맹체 국가. 이제 그런 내용들만 하면은 여러분들 시험에 크게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중요한 것 위주로 조금 줄여가지고 조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표인지는 알겠죠? 제가 뭐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점차 이제 한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제 군현을 설치했었는데 한사군이 점점 이제 통제력을 잃어가면서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씩 이제 국가를 형성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국가를 형성을 하는데 이쯤 형성되는 국가는 철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이 군장국가 초기 국가 단계를 다 거치고 연맹국가 단계로 들어서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부여와 고구려는 이 연맹국가적 성격을 많이 띠게 되면서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정치체제가 사출도, 제가회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출도는 여기 지금 교과서 13페이지 보면은 자료, 맨 밑에 자료 있죠. 부여, 고구려, 옥조와 동해, 삼한 여기 나오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사출도가 이제 써져 있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 네 개, 중간에 왕을 두고, 아마 이 그림 많이 제시될 거예요. 마가, 구가, 저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해서 이 네 개 사출도, 이게 이렇게 이런 정치 형태를 이루었다라는 게 많이 사진으로 나올 겁니다. 13페이지 자료 위쪽에 오른쪽에 보면 중간쯤에 오른쪽에 보면은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족장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보이죠. 하나의 연맹체로.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이런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로 각자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된다. 그렇지만은 이 왕은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은 이 군장들 중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왕을 했기 때문에 왕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군장의 힘이 셌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회의도 똑같이 이런 사출도 같이 고구려는 이름이 연노부, 전노부, 술노부, 관노부, 계노부 이렇게 해서 5부족 연맹체가 형성이 됐다. 그리고 왕 밑에 상가, 고추가, 대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제시글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고구려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여는 사출도, 그 다음에 고구려는 제가회의 해서 5부족 연맹체, 둘 다 5부족 연맹체입니다. 5부족 연맹체로 진행이 됐다. 그 다음에 옥조와 동해 같은 경우는 읍군 삼로라는 이제 군장국가 형태를 띠는데, 이 읍군 삼로는 이제 여기에서 같이 왕을 중심으로 하는 연맹체 국가의 형태까지 발전하지 못하는 군장국가였습니다. 군장국가 단계에 머무르는데, 이 군장의 이름을 읍군과 삼로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옥조와 동해는 군장국가 형태에 머무르게 됐다. 계속 고구려의 영향력권 안에서 발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 다음에 삼한 같은 경우는 저기 밑에 지금 지도 보고 좀 보세요. 13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은 지도 있잖아요. 제가 지도 원래 다 그리는데 지금 이걸 한꺼번에 소화하기 위해서 지도는 일부러 뺐습니다. 그래서 지도는 교과서에 있는 거 보시고, 부여는 저 위쪽, 그 다음에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 밑에 만, 변한, 진한에서 삼한이라고 하죠. 세 개의 한이라고 해서. 그래서 삼한 같은 경우는 신지읍차라는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직책 이름이 존재하는 걸 봐서 얘네들은 재정 분리 사회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아까 단군 왕검을 보고는 뭘 알 수 있었죠? 재정 일치 사회였다. 제사와 정치가 한꺼번에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정 일치 사회였다라는 걸 배웠었는데, 이거는 반대로 삼한에서는 신지읍차, 천군이라는 용어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음을 보면서 재정 분리 사회였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군 같은 경우는 제사장으로서 소도라는 지역을 따로 관할하였다. 여기 소도라는 거를 관할하였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속 보겠습니다. 풍속은 사실 몇 개 안 나왔는데 교과서에서는 그래도 좀 중요한 거 몇 개만 썼습니다. 풍속 지금 보면은 부여인 형사취수제인데 이거는 형이 죽으면은 취한다. 누구를? 형수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취한다는 거는 와이프로 드린다는 거죠. 형이 죽으면은 와이프를, 그러니까 형수를 취한다. 동생이.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폐륜이잖아요. 왜 있냐면은 형이 지금 보통 상속을 하면, 옛날에 상속을 하면 누가 다 가져갔어요? 장남이 가져갔잖아요. 장남이 다 가져갔는데 만약에 형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재산 누구께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재산 다 그 형한테 다 줬는데 그 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재산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그 형의 아들이 있었으면 다행이지만 아들이 없으면 다 와이프가 가져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 와이프는 피가 안 섞였잖아요. 이 와이프는 그냥 가족이긴 하지만 사실 남의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 모든 재산을 뺏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형수를 취하는 제도가 바로 형사취수제였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는 소옥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14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림과 함께 같이 있죠. 소옥제는 뭐냐면은 혼인을 맺을 때 이제 혼인 맺기 전에 그 처갓집에, 그러니까 이제 처갓집이라면은 그 와이프 될 사람의 그 어머님, 아버님 집에, 그러니까 여자의 집에, 신부 집에 뒤에 소옥이라는 조그만한 집을 짓고 거기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제 제도가 바로 소옥제입니다. 풍습. 이해되세요? 노동력 제공입니다. 여기 읽어보시고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해설에 잘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옥조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옥조에서는 민며느리제가 있습니다. 민며느리제. 지금 이 읍군산문은 옥조랑 동해랑 같이 있었던 거고, 제가 일부러 표시를 다르게 했어요. 옥조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는데, 민며느리제는 신부가 될 여자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남편 집에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신부집에 예물을 주고 혼인시키는 민면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당시의 노동력은 남자가 책임을 졌는데, 어쨌든 여자는 그 집에 가면은 노동력이 아니라 마이너스잖아요. 먹긴 하잖아요. 먹기는. 이거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충 수업 시간 때 할 수 있으면 할게요. 그래서 민면들이제를 통해서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서옥제는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 남자가 여자 집에 제공을 해 주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여자가 남자 집에 와가지고 그만큼 이 여자애를 먹이고 살리고 약간 이런 입을 하나 더 좀 먹여주는 이런 식의 이제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여자가 좀 더 우대받는 그런 문화였던 거죠, 그때 당시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책화라는 게 있는데, 책화는 동해의 풍습입니다. 이 책화는 서로 음락의 경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을의 경계가 있어서 이걸 침범하면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풍습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고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좀 개별적으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봅시다. 정신 차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천행사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천행사는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인데, 왜 지내겠어요? 그냥 당연히 우리 비 내리게 해달라고, 아니면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이런 우리 나라 잘 지켜달라고, 이런 거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부여에서는 영고를 하는데, 이게 12월에 있었고, 이름이 영고라고요, 제천행사가. 그 다음에 고구려는 동맹, 10월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옥전은 없었고, 동해가 무천이 있었는데, 무천은 10월에 있었다. 그 다음에 사망 같은 경우는 계절제 수린날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매돌 사실 구분을 안 하고 있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내용은 훨씬 더 많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근데, 이번 교과서, 이번 교육과정에 나오는 교과서에서 매우 많이 축소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추가를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이 필기 내용, 오늘 수업 내용들을 조금 개별적으로 잘 정리를 해보고 조금 오늘 좀 빨리 진행을 한 것 같긴 하지만은 이 정도 선사시대 내용 재미없잖아요. 이거 다 줄줄이 나열하려면 외울 것만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빨리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한 차시에 끝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선생님 그 피드백 할 수 있는 시간에 질문 시간에 질문을 활발하게 하시고 모르는 걸 바로 물어보면은 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삼국시대 중앙집권국가의 성립 여기서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